자, 개인회생에서 금지명령이란 무엇인가? 금지명령을 받지 못하고 기각이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지명령이란 채권자의 압류, 독촉, 추심을 막는 제도입니다. 원래 채무자가 연체가 되고 돈을 못 갚으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압류도 할 수 있고 독촉도 할 수 있고 추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채권자한테, 채무자 말고 채권자한테 독촉하지 말고 잠깐 기다려봐라, 일단 당신의 독촉 행위를 금지하겠다, 채권자를 향해서 금지하는 게 금지명령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청하자마자 대부분 3일에서 7일 사이에 금지명령을 받게 되거든요. 아직 개인회생 재판을 통과한 건 아닙니다. 통과한 건 아니지만 일단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니까 임시적으로 추심 독촉은 막아놓고 이 상태에서 재판을 시작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럼 채무자 입장에서는 금지명령을 받으면 너무 좋잖아요. 개인회생을 신청하자마자 아직 통과도 안 했는데, 재판 끝나지도 않았는데 채권자로부터 독촉 추심도 없지, 이자도 안 갚아도 되지. 그러니까 돈 안 빌린 사람하고 똑같은 상태로 되는 거죠, 신청하자마자. 그러나 이렇게 좋은 금지명령도 모든 사람에게 다 내려주는 건 아니다. 금지명령은 왜 기각이 되는가? 첫 번째, 광주지방법원에 걸리면 그냥 기각이 됩니다. 광주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명령을 기각을 많이 내렸거든요. 다만 26년 3월부터 광주회생법원이 신설되면서 아직 유의미한 통계 자료가 수집될 정도까지는 아닌데, 체감상은 26년 1월 2월부터 회생법원 설립을 앞두고 이미 금지명령을 많이 내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금지명령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며 조금 더 통계가 모일만 하면 그때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기각되는 게 재신청이죠. 예전에 개인회생 한번 했는데 이번에 다시 신청했다, 이런 사람. 그리고 도박이나 탕진 같은 사유가 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최근에 빌린 채무가 상당 부분 차지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성실하게 변제하려는 진정성은 보이지 않는데 일단 법원을 이용해서 독촉과 추심만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경우에 금지명령 기각이 많이 나오거든요. 말씀드렸지만 개인회생 신청하자마자 금지명령이 나오니까 나는 개인회생 재판을 통과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정당하게 사용처를 소명도 못한 사람인데 일단 독촉 추심부터 막아주니까 이게 너무 편하니까 개인회생 신청하고 채권자 독촉 막아버리고, 내가 개인회생 통과할 요건이 안 되더라도 나중에 기각되면 다시 재신청해서 금지명령 받아서 독촉 추심 또 막아버리고 재판은 질질 끌고, 뭐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겁니다. 그럼 금지명령이 기각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금지명령을 못 받았으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독촉 추심을 계속할 수 있는 거지. 나는 개인회생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 계좌에 내 월급에 그냥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문하거나 전화하거나 돈 달라고 독촉하는 행위들, 사실 행위들도 계속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금지명령을 기각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자, 일단 금지명령에 대한 불복이나 항소는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회생이 기각 결정을 받게 되면 2심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개인회생 재판은 진행 중인데 금지명령 신청만 기각이 됐어. 그래서 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한 요것만 가지고 항소를 해가지고 금지명령만 다시 받아내겠다, 이건 안 됩니다. 근데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금지명령 기각됐으니까 다시 한번 법원에 읍소를 하면서 제발 한번 금지명령 좀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재신청하는 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개인사업 중인데 사업자 계좌가 압류될 우려가 있다, 계속적 반복적 소득이 있어야지 개인회생 변제를 할 수 있는데 사업이 폐업될까봐 우려된다, 뭐 이런 취지로 딱한 사정을 설명해서 소명 자료를 제출해서 재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재신청을 했을 때 받아들여지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세 번째는 채권자한테 개인회생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금지명령이 나온 경우에는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채권자한테 송달을 하니까 채권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한다는 걸 알잖아요. 이제 독촉 추심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되는데, 금지명령이 기각이 되었으니까 채권자는 아직 개인회생 한다는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돈 달라고 전화가 오면 나는 지금 개인회생 신청했다, 사건 번호를 알려주고 적극적으로 통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미 개인회생 하고 있는 사람한테 압류해봤자 어차피 인간하면 압류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머지않아 개인회생 개시 결정 날 것 같은데 지금 굳이 돈 들여가지고 법 조치하고 독촉 추심해봐야 별 소용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개인회생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추심하고 독촉할 실익이 많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회생 사실을 알려주는 것만으로 독촉하고 추심의 빈도가 많이 낮아지니까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채무 대리인 제도도 있습니다. 채권추심법에 보면 법무법인이나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독촉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서 요청하는 것인데, 근데 다만 모든 채권자한테 다 할 수는 없고요. 대부업체 등 몇 개의 채권자를 대상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채권추심법상
법상 이 제도가 아니라도 거기에 해당하는 채권자가 아니고 서면으로 통지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구두 통지라도 채권자한테 전화해서 우리가 어디 법무법인인데 채무자를 대리해서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다 얘기하면 채무자에 대한 독촉 추심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문의사항이 있으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보거든요. 중지명령도 신청할 만합니다.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하고 오늘 금지명령 받으면 오늘 이후로 어떤 채권자도 독촉 추심 계좌 압류하지 말라는 것이고, 중지명령은 이미 들어온 압류인데 얘를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중지시켜달라. 요게 중지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중지명령은 이때까지 들어온 압류 전부 다 중지해달라 아니고 내가 대상으로 신청한 그 개별적 강제 집행만 완전히 무효화하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지금 이후로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고 중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금지명령을 못 받아서 집행이 들어왔을 때는 중지명령으로 중지시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6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개시 결정을 신속하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회생 절차가 신청 개시인가 3단계 절차만 이해하면 되거든요. 신청하고 금지명령이 바로 나오는데 금지명령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개시결정 받으면 요 개시결정 안에는 어차피 금지명령의 효력이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청부터 개시까지 4달 걸린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에게 금지명령이 없는 불편함은 4달간의 불편함일 뿐입니다. 개시결정 받으면 어차피 독촉 추심이 다 금지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4달을 3달이나 2달로 줄이면 훨씬 좋겠죠. 오전 권고가 나오면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시고 띄엄띄엄 내지 마시고 모든 자료를 모아서 한 번에 제출하시는 것도 개시결정 빨리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계좌 하나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의 신한은행 계좌가 압류되었다고 가정할 때 이금융권,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나 인터넷 뱅킹, 카뱅, 토스 이런 데가 가장 마지막에 압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쪽에 계좌를 만들어서 몇 달간 이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생계비 계좌 있죠. 압류 방지 계좌 월 250만원까지 압류 금지되는 거, 요것도 만들어서 사용할 만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명심하실 게 인가나면 압류는 해제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신청 개시 인가 3단계잖아요. 신청할 때 금지명령을 못 받았어. 그렇지만 4달 있다가 개시결정 나오면 어차피 개시결정 효력 안에는 금지명령 효력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3달 있다가 인가결정 받으면 이때는 모든 압류를 다 해제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고요. 단 몇 달간의 불편함일 뿐이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금지명령을 못 받았는데 월급 계좌가 이미 압류가 돼가지고 내가 월급 못 받으셨다 이런 분들은 처음에 변제금 2-3번 몰아내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변제기일을 연기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9번째는 단단하고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대부분 금지명령을 다 받습니다. 서울 수도권 경우에는 심지어 재신청이고 최근 채무 비율이 높아도 금지명령을 받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아주 일부의 채무자, 전체의 5% 10% 되는 채무자가 금지명령을 기각받게 된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평생 독촉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개시결정 받을 때까지 4달 정도만 독촉에 시달리면 되거든요. 그 4달간 별일 안 일어납니다. 채권자도 독촉 추심할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4달 뒤부터 어차피 독촉 추심 못하는데 굳이 큰돈 써가지고 소송하고 법비용 들일 필요도 없거든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전액 도박으로 개인회생을 재신청하기 때문에 금지명령이 기각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계시면 독촉 추심을 평생 겪어야 되잖아요. 설령 금지명령을 기각된다 하더라도 일단 신청하면 4달만 독촉을 받으면 되고, 저 4달 동안도 채권자는 독촉 추심할 실익이 많이 사라지니까 훨씬 유리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번 거쳐야 할 일 최대한 짧고 빠르게 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금지명령 결정을 내려줍니다.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과 채무자가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월급, 수당, 상여, 퇴직금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하지 말라, 변제를 요구하거나 변제받는 행위를 하지 말라. 이분 같은 경우는 4월 23일에 신청해서 5월 2일에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채권추심법 제8조 2 보시면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금지, 변호사, 법무법인을 채권 추심에 응하기 위해서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같은 걸 하면 안 된다.